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채라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국회의원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권영문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셔서 현재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시다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법원에 2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정치에 전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변호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정치가 검찰을 덮었습니다. 그전 정권도 검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정말 저희들이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검사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쳤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퇴임사에 남기셨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하실 텐데 박수치던 민주당이 조국 그 사건 때는 완전히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사 방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황운하 그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윤미향 사건,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사건 이런 사건마다 민주당 정권은 그야말로 이 수사하는 검사들을 완전히 그 보직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종전 정권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처음에 언론에서 물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말하겠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 가서 자세히 말하겠다. 그럼 계속 부인합니다. 묵비권 행사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도 부인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유죄가 나오면 역사의 법정에서는 나는 무죄다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가 검찰을 덮친 겁니다. 그것 이외에 법원도 정치가 덮쳤습니다. 저희들이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당시 때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서일 뿐만 아니라 정치가 사법부도 덮쳤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주요 요직마다 소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주요 요직마다 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를 왜곡하거나 재판 지연을 초래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그 울산 선거 사건 재판을 4년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선됐던 송철호 임기 끝났고요. 그 당시에 기소됐던 황운하 의원도 지금 거의 임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 자체도 그야말로 정치가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다 덮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는 글쎄요, 법률가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에 정권은 되찾아왔습니다만 국회는 그대로 지금 절대 다수로서 민주당이 그대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다시 이 나라를 제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좀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어진 나라를 조금 정리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치 생활을 하시기 전에 2021년에 부산시 법률 분야 정책 고문을 맡으신 바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부산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느끼셨던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왜 지방에 그런 큰 공항을 건설하느냐 이렇게 불필요한 국력 낭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 정책 고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야말로 이
신공항은 부산시의 문제로만 볼 건 아니다. 이 남북권, 대한민국을 보면 수도권이 있고 중부권이 있고 남부권이 있으면 남부권의 하나의 중심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공항을 통해서 그야말로 물류의 중심, 그래서 물류 허브의 어떤 역할을 하자. 그래서 남부권을 글로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공항 문제다라는 것이 아주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문제를 부산시에서는 좀 주요 정책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부산은 보면 해양 도시로서의 강점도 있고 또 물류 허브로서의 장점, 또 금융단지, 또 국제 영화제 성공으로 인한 어떤 영상 미디어 뭐 이런 산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젊은이들이 부산에 좋은 일자리를 가져서 이렇게 정착시키는 그런 정책에도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고문에 이어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당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게 된 인연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 캠프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사법부 분야 공약 개발하는 곳에 관여를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자문위원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공약 개발에서 맡았던 부분은 지금 14분의 대법관이 우리나라의 전체 대법원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하급심보다도 더 많은 사건 정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공약 개발에 제가 좀 관여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공약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이 지체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체되어 버리면 그것은 이미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어떤 사건 정체는 지금도 아주 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상고법원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관 수를 늘릴 것인지 상고심 법원을 별도로 지역별로 둘 것인지 이런 논의가 지금도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 하급심에서도 지금 사건이 정치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역할도 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경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기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법관들이 그 지역, 그 법원 안에 있는 몇 사람을 인기투표를 해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럼 대법원장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명을 해서 법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장은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동료 법관들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법관들은 사건 처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소위 법관들도 워러벨을 추구하자 이러면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옛날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기관, 어느 공무원도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아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게 없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법관들은 판결을 합니다. 그죠? 판결을 누구나 합니다. 판사는. 그러면 1심 판결을 하면 항소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항소심에서 또 판결을 하면 대법원에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판결이 충실한지 안 한지, 또 이 사람이 기록을 열심히 보는지 안 보는지, 설령 판결 내용이 결과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고뇌찬 결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충 그야말로 판결하기 쉬운 대로 판결한 것인지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법관들을 평가하지 않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도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누구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 분야도 사법부 분야도 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 자문위원 역할을 어떻게 이 지금 사법부에 좀 접목을 시킬까 하는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만약에
그 의회에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정의로운 법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한번 바꿔볼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포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동래구에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네,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체된 지역 현안을 우선으로 해결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후보께서 보시는 현재 지역구 동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래구는 구도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제 눈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도 많고 또 필요한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좀 둘러봤는데 재래시장도 부산 지역 다른 지역 재래시장보다도 동네 지역 재래시장이 좀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이 대한민국 지금 GDP라든지 이런 수준에 비하면 지금 동래구에 있는 재래시장은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그쪽 지방, 그쪽 그 지역에 신설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섭니다.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학교로는 거기 있는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과밀학급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금 저출산 시대에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과밀학급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수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또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지어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학교 수는 또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거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를 하나 지을 때마다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학급 그 과밀 현상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강공원 문제도 있습니다. 금강공원도 지금 개발을 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활성화시키고 또 온천장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여기 와서 좀 힐링도 하고 하는 그런 또 상권 개발에도 조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명장 정수장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래된 과제더라고요. 보니까 명장동의 정수장이 아주 규모가 큰데 그런데 비해서 거기서 담당하는 그 상수도 그 역할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소위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다른 용도로 개발한다면 아주 그 동네 일대에 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사직 야구장 문제도 지금은 야구 시합할 때만 약간 활용되는 정도인데 그 부분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공원 부분도 조금 더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통 보수에 맥을 잇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한국에서의 이 보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맥을 잇고자 하시는 이 정통 보수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그걸 토대로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1948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도 있었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공산주의도 있었고 또 민주주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 당시에 건국 당시에 정치가들은 그 당시에 세계 풍미했던 그런 사회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을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그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을까? 저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기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던 사람이 지금은 어쨌든
판사도 하고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지금은 또 국회의원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준 덕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죄송합니다만 아프리카에서도 똑똑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북한에도 똑똑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정체성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보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정말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 자체가 정통보수이고 그 정통보수의 중심이 바로 동네다. 동네의 그 정통보수의 맥을 제가 잇겠다. 그것이 저희 포부입니다. 네. 포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래구 예비 후보로서 각오와 비전, 그리고 또 이제 동래 구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 상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래구의 상징은 충렬공 송상현 동래부사입니다. 충렬공 송상현 동래부사께서 전사의 가도난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렬공 송상현 동래부사의 전사도 가도난이라는 그런 정신과 각오로 이번 총선에 임할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동래구 구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동래구 발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문 예비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